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정부 지원 사업에 딱 선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오, 기분 최고죠. 네, 무려 1,500만 원짜리 지원금입니다. 당연히 당장 축하 파티라도 열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장 소고기 사 먹어야죠. 맞아요. 근데 곧바로 날아온 계약서를 보고 당신은 멈칫하게 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선 당신의 돈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연말까지 최종 합격증을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아, 갑자기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잔인하게 들리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네, 함께 이 자료를 뜯어볼 전문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조건, 우리가 흔히 정부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약간 그 공짜 점심과는 거리가 아직 멀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4일 화요일인데요. 정확히 일주일 전인 3월 17일에 발표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창업자들의 피를 말리며 접수가 진행 중인 공공문서 하나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문서죠? 바로 재단법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2026년도 장애인 기업 판로 지원 사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제목만 딱 들으면 진짜 무미건조한 행정서류 그 자체네요. 맞아요. 그냥 관공서 게시판에 붙어있는 수많은 공고문 중 하나처럼 보이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문서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에 국가가 어떻게 가격표를 매기는지, 그리고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소수자 기업이 살아남도록 어떤 무기를 쥐어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그냥 돈 주는 서류 같지만 사실은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네요. 네, 당신이 사업가이든 정책에 관심이 많든 아니면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한 사람이든 이 문서는 완벽한 교보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 사업이 대체 무엇을 지원한다는 건지 그 뼈대부터 보죠. 구조 자체는 꽤 직관적입니다.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단 6개사 내외를 선발합니다. 6개요?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네, 소수정예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이면 초기 기업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회사 명운이 바뀔 수도 있는 돈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상상해보라고 했던 그 무서운 조건, 이게 바로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인증 획득 최종 결과물, 즉 인증서를 먼저 가져와야만 실비로 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심사에 떨어져서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지원금은 0원인 거죠. 와, 철저한 리절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결과 기반 시스템을 채택한 거네요. 제 느낌에는 이게 대학교 입학할 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기말고사에서 반드시 A+ 성적표를 받아와야만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시스템 같아요. 비유가 딱 맞네요.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온전히 창업자가 져야 한다는 건데 취약한 초기 기업을 돕겠다는 정부 지원 사업치고는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현금이 말라붙은 기업은 시도조차 못할 텐데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요. 정부가 왜 이런 가혹한 필터링 장치를 걸어두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군요. 네, 납세자의 돈, 즉 공공자금을 다루는 방식의 진화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약간 일단 돈부터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눈먼 돈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죠. 맞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인증심사에서 탈락해버리면 그 예산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 창업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간에 서류 작업이 너무 복잡하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때 쉽게 포기할 유혹에 빠지거든요. 아,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자기 자본이 먼저 투입되고 결과물을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인증을 따내야만 아주 강력한 생존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1,500만 원이라는 당근과 실패하면 내 돈만 날린다는 채찍이 묶여 있는 거네요. 아주 튼튼하게 묶여있죠. 좋습니다. 돈을 어떻게 주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돈으로 어떤 인증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메뉴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공고문의 첨부된 리스트를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등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그룹이더라고요. 가장 비싼 그룹인 해외 규격 인증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일 큰 파이죠. 두 번째 그룹인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이나 법정 의무 인증은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인 국내 ISO 인증이나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 기타 인증은 최대 500만 원으로 묶여 있어요. 네,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해외 규격 인증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FDA 허가나 유럽의 CE 마크 같은 굵직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리스트를 보면 진짜 방대한 글로벌 무역 장벽의 카탈로그를 보는 것 같죠. 맞아요. 미국의 글루텐 프리 인증, 유럽의 알레르기 제품 인증인 이카르프,
일본의 자전거 승인 마크인 바 같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물론이고요. 진짜 별의별 인증이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슬람 시장을 겨냥할 할랄 인증부터 아프리카 루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의 현지 인증까지 수백 개의 규격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백과사전 수준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카테고리별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3배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국내에서 특허를 내는 것과 루안다에서 인증을 받는 게 그렇게 질적으로 기계적으로 다른 작업이냐는 말씀이시죠? 네, 서류 작업은 비슷한 거 아닌가 해서요. 그 이면에는 신뢰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 식품이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할랄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할랄 인증 많이들 받죠. 이건 단순히 서류에 도장 하나 받는 게 아닙니다. 공장 전체의 제조 공정을 아예 바꿔야 해요. 원재료 중에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단 0.1%라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공급망 역추적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와, 공급망 역추적까지요? 심지어 생산 라인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할 수도 있죠. 아, 단순히 서류 번역비가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FDA 임상시험이나 유럽 CE마크 현지 법률 검토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장벽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률, 문화, 물리적 인프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까요.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무역 장벽을 넘는 데는 국내 인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간과 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소모됩니다. 듣고 보니 1,500만 원이라는 한도는 해외 진출에 보이지 않는 관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예산 배정에 담긴 정책적 메시지예요. 정부가 해외 인증에 가장 큰 파일을 배정했다는 건 장애인 기업의 무대를 단순히 국내 공공조달 시장이나 내수 시장으로 한정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거군요. 제품력만 있다면 1,500만 원짜리 글로벌 여권을 쥐어줄 테니 당당하게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수출 경쟁력을 증명하라는 거죠. 1,500만 원짜리 글로벌 여권. 멋진 비유네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화려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그리는 원대한 꿈을 확인했습니다. 네, 꿈은 크고 화려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불편하고 깐깐한 현실의 조건들을 따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이 혜택에서 배제되는가, 그 룰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모든 공공문서에서 제일 꼼꼼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원 제외 대상과 자부담금 조항이죠. 자부담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사업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소기업은 최대 80%, 중기업은 최대 70%까지만 지원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다시 말해 소기업이라도 최소 20%는 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부가가치세 10%는 100% 기업이 전부 부담해야 하죠. 의료보험에서 흔히 말하는 코페이 시스템이네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기업들 보고 십시일반 돈을 좀 보태라고 하는 걸까요? 예산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본질은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장치요? 네, 내 돈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직접 들어가고 부가세까지 따로 내야 한다면 창업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확실히 내 돈 나가면 정신이 번쩍 들죠. 정부 지원금이니까 당장 필요 없어도 일단 이 인증 한번 받아볼까 하는 얄팍한 생각은 싹 사라집니다. 정말 우리 회사 생존에 지금 당장 이 글로벌 여권이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내 통장에서 진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사업 계획서의 해상도가 확 올라가는 거군요.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외 조건들 중에 유독 제 눈길을 끈 아주 독특한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유흥업소 제외 같은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바로 최근 3년간 센터 직접 지원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배제한다는 조항입니다. 아, 다수 수혜자 배제 원칙이군요. 네, 정부 지원 사업에만 목을 메고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나 체리피커를 막겠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오, 어떻게 증력하시는데요? 창업 생태계가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거기서 3년 동안 5번이나 정부 심사를 통과해서 지원을 받아냈다는 건 그 기업이 엄청난 행정력과 생존력을 갖췄다는 뜻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살아남은 생존 전문가들인데 이 잘하는 기업들에게 계속 자금을 몰아줘서 시장을 압도하게 만드는 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당신의 그 도발적인 질문이 모든 공공정책 입안자들이 매일 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본질적인 딜레마라는 겁니다. 아,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었군요. 어떤 딜레마죠? 바로 형평성과 효율성의 정면 충돌입니다. 한정된 세금으로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수많은 초보 창업자들에게 첫 사다리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당신 말대로 이미 검증되고 생존력이 강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뽑아낼 것인가.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이 5회 제한 룰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무게를 둔 조치입니다. 온실 속에서 정부 서류만 잘 쓰는 기업이 소비자의 냉혹한 선택을 받는 진짜 시장으로 나가는 걸 지연시키는 현상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듣고 보니 정보 보조금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확실히 일리가 있네요. 그럼요. 자생력을 길러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잘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아쉬움이 남는데 공고문을 뒤로 넘기다 보니 아주 기가 막힌 예외 조항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정책 디자인의 백미입니다. 5번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했거나 수출이 5% 이상 늘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는 증빙 서류를 내면 그 5회 제한 룰에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투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떤 메시지요? 우리가 5번이나 지원금을 줬는데 매출이나 고용의 변화 없이 서류 작업만 기형적으로 발달했다면 당신들은 좀비가 맞다.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좀 냉혹하네요. 하지만 우리의 그 5번의 지원이 당신들의 실제 고용 창출, 매출 상승이라는 진짜 비즈니스 성장으로 이어졌다면요? 당신들은 좀비가 아니라 유니콘이 될 싹수다. 그렇다면 규칙을 깨서라도 6번째, 7번째 계속 밀어주겠다 이런 거죠. 와, 기계적으로 횟수만 세어서 쳐내는 게 아니라 성장의 결과를 증명하면 면제부를 주겠다는 거군요. 영리합니다. 진짜 정책을 잘 짠 거죠. 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자부담의 압박, 그리고 성장의 증명을 모두 통과하고 서류를 낸 기업들. 신청 마감이 4월 3일 오후 6시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류를 냈다고 끝이 아니죠. 이 모든 걸 뚫고 올라가도 결국 최종 승자는 단 6개서 내외입니다. 완전 바늘구멍 같은 확률이죠. 여기서부터는 평가위원회의 100점 만점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표를 뜯어봤습니다. 총점 100점에 가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평가표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요? 업력이 10년이나 되고 특허도 5개나 가지고 있는 아주 안정적이고 뼈대가 굵은 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훌륭한 기업이네요. 그런데 이제 막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이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지 끝내주는 전략을 가진 스타트업과 맞붙는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대결이네요.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10년 된 기업이 이길 것 같은데 이 심사표대로라면 1년차 스타트업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직의 평가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맞아요. 평가표 배점을 보면 고용, 업력, 지식재산권 보유 같은 기업의 과거를 묻는 항목은 다 합쳐도 20점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 확 낮네요. 반면에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 20점, 판로 지원의 필요성 20점, 사업화 전략 20점, 그리고 매출 증대 및 사업화 가능성이 20점이에요. 무려 80점이 다. 네, 80점이 미래의 잠재력에 몰려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나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1,500만 원짜리 무기를 당신 손에 쥐어주었을 때 당신이 내일 시장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가에 모든 판돈을 거는 겁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도 흥미롭습니다. 점수가 똑같을 경우 정량평가보다 심사위원을 설득해낸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우선하고요. 서류 숫자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가점보다도 정성평가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즉 혜택을 덜 받아본 후발주자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고 명시해놨어요. 여기서도 그 형평성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이 데스매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락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점 5점의 정체죠. 이 가점 항목들을 유심히 보면요. 이 공공기관의 설립 철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각 1점씩 부여되는 리스트를 보면요. 대표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청년,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일 경우, 여성기업일 경우, 그리고 사회적 기업일 경우입니다. 흔히 사회학에서 말하는 교차성을 행정 시스템에 정확히 이식한 훌륭한 사례네요. 잠깐만요. 교차성이요. 갑자기 대학교 사회학 전공서적에 나올 법한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지금 1,500만 원짜리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해 장애물들이 어떻게 겹쳐지는가를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겹쳐진다고요? 네, 당신이 청년이면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중증 장애인인 창업자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모임에 나가거나 투자자를 설득할 때 겪는 장벽은요? 아,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장벽에 청년이라는 장벽이 더하기로 얹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수자성들이 겹겹이 얽히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곱하기의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되죠. 아하, 그래서 가점을 1점씩 중복해서 최대 5점까지 쌓을 수 있게 해둔 거군요. 구조적인 불리함을 수학적으로 보정해주겠다는 의지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논리로 비즈니스를 잘할 회사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레이스에서 출발선이 가장 뒤처져 있는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무기 삼아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공공정책이 사회적 이동성의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아주 묵직한 선언입니다. 그 1점 1점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네요. 저 가점 1점에 그 철학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와, 어느덧 우리가 파고든 깊이가 상당해졌습니다. 오늘 탐구한 2026년 모집 공고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처음엔 그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건조한 안내서처럼 보였지만 막상 파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가 한꺼풀씩 벗겨보니 이 문서는 시장에서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을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정말 정교한 설계도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신뢰도를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선명한 인증 마크로 변형해내는 작업이었죠. 자부담금이라는 브레이크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장의 증명이라는 잣대로 진짜 유니콘을 발굴해내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가요? 지금 당신이 속한 산업,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그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인증이나 신뢰의 징표가 이런 1,5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폭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걸 아는 게 경쟁력이겠죠. 맞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획득하는 것이 어쩌면 당신이 마주한 다음 레벨의 퀘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방식, 즉 철저히 실행 능력을 검증하고 결과물에만 보상하는 형태의 신뢰 자산 구축 지원 시스템이 비단 장애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세상에 뛰어드는 모든 초기 스타트업이나 동네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국가의 기본 지원 정책으로 전면 확대된다면 어떨까요? 와, 굉장히 파격적인 상상이네요. 현재의 현금 살포식 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기업에게 당장 필요한 현금을 링고 꽂듯 직접 쥐어주는 방식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좋았죠. 하지만 직접적인 현금을 쥐어주는 대신 스스로 낚시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자부담금으로 리스크를 나누며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글로벌 시장에 당당하게 내다팔 수 있도록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데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시스템. 듣고 보니 그게 진짜 성장이네요. 어쩌면 이것이 무너져가는 경제 생태계를 살리고 진짜 혁신가들을 길러내는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길이 아닐까요? 기업에게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권한 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당신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게나마 새로운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꿰뚫어보는 시선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